우리가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을 무려 80%까지 높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의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상승하려면은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관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하반기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반기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자산 시장이 사실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 표를 또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월별 지금까지 수익률 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때는 8월 달이 이제 지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시점 이제 8월 거의 마지막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9.48%이기 때문에 8월은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후에 9월 때부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과 2016년에 지금처럼 반감기와 대선이 있었죠. 반감기와 대선은 4년으로 주기가 같기 때문에 늘 같은 패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8월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9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2016년을 보시면은 8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하면은 그 다음을 플러스로 마감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패턴상으로는 이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 한쪽 8월이 한번 플러스면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진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두 번 연속 충분히 하락 마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사이클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 보시면은 4분기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다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에 11월과 12월에 걸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더 중요한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4분기에는 전통적인 사이클이 그랬듯이 충분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4분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이슈라고 하죠. 계절적인 요인인데, 보통 여름에는 휴가철이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은 뭐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자산이지만 자산 시장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의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 9월이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 여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22년과 2023년도도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죠. 마이너스 13% 이상, 마이너스 1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8월은 계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는 왜 랠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때는 어떤 회사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야 됩니다. 묵혀놨던 자금들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타 랠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연말 상승세를 갖다 모두 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 시장의 분위기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을 기점으로 한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패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이것들을 반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관점들이 반대로 그냥 원래 하던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이 시장의 자본과 그리고 또 유동성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대선을 위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폭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리스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해리스 대비로는 더 많은 어떤 퍼포먼스들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친비트코인화, 친암호화폐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본인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들이 바이든 때보다는 조금은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 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또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둘 다 오르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국면들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해리스의 어떤 규제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부대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누가 되든지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하반기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하반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앞서 얘기했던 그 이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대선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재로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남아있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면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갖다 오히려 모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왔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활성들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소식은 FTX의 물량들을 상환을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몇 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이 만약에 상환자, 즉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됐을 때는 다시 시장으로,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현재의 흐름이 기존 반감기 흐름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대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 같은 사이트에서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수익률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글래스노드의 주간 보고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봐도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4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는 표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채굴자들이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매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도는 이 반감기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급격한 흐름들을 보이고 채굴기 가동도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하락했던 이 채굴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즉, 이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고 이제 채굴자들이 다시 왕성하게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그 기간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4월에 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이때가 바로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안절부절하실 필요 없이 조금만 더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사이클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단기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을 볼 때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가, 수익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지표들이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 매도를 완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팔만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시장에서 굳건하게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장기 보유자인데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을 무려 80%까지 높였습니다. 즉 6개월 이상 들고 있었던 이 장기 보유자가 8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의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상승하려면은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봐도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은 제가 여기서는 소개해 드리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제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지표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앞서 채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13F라고 해서 SEC에서 매 분기마다 미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간 만들어졌을 때 937개의 기관이 진입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거의 1200개 가까운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죠. 그리고 그 비율 자체도 18.74에서 21.15로 기관들의 비중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여기에 진입한 신규 기관 중에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목소리를 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사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에게, 즉 본인 자사의 어떤 재무 상담사들에게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담아 라고 하면서 규정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물 ETF를 이 어드바이저들이 얼마나 담았는지 수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13F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거의 5천억에서 2천억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들의 행보들을 보시면은 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가, 요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표는 AUM 규모에서 1위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2023년 대비로 이만큼 많이 늘렸습니다. 정말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OKX와 같이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통 금융기관들의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전통 금융기관 중에서 51%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무려 7%를 비트코인으로 담을 의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 정도만 담아도 정말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7%를 담을 의향이 있다라고 했고, 그중에 또 33%는 스테이킹을 직접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의 자금 유입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치, 장기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반에 3월까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에 다시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 8월 중순 접어들면서 다시 9일 연속 8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의 흐름들을 또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움직임들, 즉 순유출이 일어나다가 한번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저조하지만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자금 유입이 늘어났을 경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될 수 있을까요?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전통적인 6대4, 즉 주식 채권 6대4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5%, 즉 3에서 5% 정도 할당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기관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특히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담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다면적인 자산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점들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정말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들, 정말 모든 기관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상은 좀 정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이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접하셨다면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믿음이 안 가시더라도 아주 소량 정도 담아보시면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번 대세 상승장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